넌 사인이 번쩍이는 서울 강남의 금요일 밤 턱없이 이 시간대의 번화가 골목은 갓 퇴근한 직장인들의 열기와 소음, 그리고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로 가득하다.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은 여느 한국의 평범한 회식 장소와 다를 바 없는 시끌벅적한 삼겹살 전문점이었다. 이곳은 단순히 술과 고기를 나누는 공간이 아니었다. 이곳은 무거운 국가 안보와 막대한 예산, 그리고 그 예산을 둘러싼 인간적인 욕망이 뒤섞여 팽팽하게 긴장하는 일종의 회색 지대였다. 방위사업청과 협력 관계에 있는 민간 기업의 임원들,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들이 모인 비공식적인 혼담회. 그 표면은 침묵이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수백억 원짜리 계약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자, 윤서기관님, 오늘 이 자리는 편하게 즐겨주십시오. 건배. 술자리 분위기를 주도하는 건 역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기업 중견 간부들이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익숙함이 묻어났다. 그들이 건배를 외치며 맥주잔을 높이 들었을 때 테이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윤서연 역시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다. 그녀는 검은색 H라인 치마 정장과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으며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아 겉으로 보기에는 30대 초반의 평범하고 지적인 국방부 실무자 혹은 젊은 서기관 정도로 보였다. 그녀의 존재는 이 모임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젊은 여성이 사실은 대한민국 공군의 현역 준장, 그것도 공군 본부의 핵심 보직인 전략 구매국장이라는 사실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공군 사상 최연소 여성 장군이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오늘날 그녀의 손을 거쳐 최종 결제되는 무기 체계와 장비 도입 예산은 국가 안보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막대했다. 윤서연은 고의로 자신의 계급과 직책을 철저히 숨기고 이 자리에 임했다. 그녀의 임무는 단순한 서류 검토를 넘어 이 협력 기업들의 인간적인 민낯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직위와 계급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군대라는 조직에 몸담은 지 20년. 그녀는 이미 계급이라는 울타리가 사람의 진정한 품격과 인격을 얼마나 쉽게 가릴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처음부터 공군 준장 제복을 입고 나타났다면 이 테이블 위의 모든 대화와 태도는 완벽하게 연출된 존경과 예의로 포장되었을 것이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연기가 아닌 본성이었다. 요새 방위사업청 예산이 많이 늘었다던데 저희 같은 협력업체도 좀 살맛이 나야 말이죠. 하하, 맞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니 저희는 늘 을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달꼬치 하나를 집었다. 그녀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끼어들지 않았다. 오로지 듣고 관찰할 뿐이었다. 군인으로서 훈련된 날카로운 관찰력은 겉으로 보이는 웃음과 농담 속에서 숨겨진 경쟁 심리, 재정적 압박, 그리고 이들 사이의 복잡한 서열 관계를 빠르게 파악해냈다. 옆자리에 앉은 국방부 비서관 오준호만이 그녀의 진짜 신분을 알고 있었고 그는 상사의 이 고독한 관찰, 임무에 대해 극도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준호는 틈틈이 서연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서연은 고개를 살짝 흔들어 괜찮다는 사인을 보낼 뿐이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술자리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갔다. 격식은 서서히 무너지고 솔직함이라기보다는 무례함에 가까운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무례함의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진우. 40대 중반의 그는 테이블 중앙에 앉아 있었지만 사실상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모임에 참석한 협력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부장 직함을 달고 있었다. 아마도 최근에 계약에 실패했거나 혹은 경쟁사보다 낮은 순위로 밀려났을 것이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넥타이는 이미 풀어 헤쳐졌으며 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 올려져 있었다. 그는 이미 소주 내듯 병을 비운 듯했다. 아니, 근데 말입니다. 이번 입찰 건도 그렇고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저희 쪽이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완전히 뒷전으로 밀렸다 이겁니다. 진우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살짝 내려쳤다. 그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의 다른 이들은 곤란한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리려 애썼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다. 게다가 요즘 국방부도 이상해요. 군대도 이상하고 실력 없는 사람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앉았어. 특히 그의 시선이 느릿하게 움직여 마침내 테이블 끝에 조용히 앉아있던 윤서연에게 멈췄다. 윤서연은 맥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를 응시했다.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이었다. 아니, 저기 윤서기관님, 왜 그렇게 조용하십니까? 재미없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자리에서 말 한마디 없이. 최진우는 갑자기 윤서연을 지목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일순 얼어붙었다. 오준호는 거의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윤서연이 눈빛으로 그를 제지했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최진우라는 인물이 지금부터 보여줄 모습이야말로 그녀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진정한 이유가 될 것임을. 계급과 직책이 사라진 공간에서 인간의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바야흐로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잔잔한 호수 밑에 숨겨둔 날카로운 검을 곧 꺼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했다.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오랜 경험은 최진우의 무례함이 단순한 주정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선을 넘기 직전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선을 긋는 순간은 조직의 명예가 훼손되는 바로 그때일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최진우는 손가락을 뻗어 윤서연을 정확히 겨냥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단순한 불만이나 주정을 넘어선 분명한 적의를 담고 있었다. 그 순간 테이블 위에 소라는 거짓말처럼 멎었다. 다른 기업 임원들은 눈치를 살피며 곤란한 미소를 지었고 오준호 비서관은 참을 수 없다는 듯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러나 윤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조명이 꺼진 무대 위에 홀로 존재하는 배우처럼 그녀는 고요함 그 자체였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수십 년간의 군 생활로 단련된 폭풍 전의 해일처럼 차가운 무언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윤서기관이 왜 조용하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최진우가 다시 소리쳤다. 선배들이 나라 국방 이야기를 하는데 제대로 된 대꾸 한 번 없고 듣는 둥 마는 둥. 이게 예의입니까? 응? 조용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의 말은 거칠었고 폭력적이었다. 윤서연은 천천히 맥주잔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절제되어 있었기에 오히려 그 공간의 긴장감을 더욱 끌어올렸다.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리만큼 명료하게 귓가에 박혔다. 죄송합니다. 저는 계속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잘 모르는 전문 분야의 이야기라 섣불리 끼어들기 어려웠을 뿐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정중하고 겸손한 사과였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여기서 사태가 진정되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최진우는 이미 이성의 끈을 놓은 상태였다. 사과를 들은 그는 오히려 더 크게 분노했다. 그의 굴욕감은 이 젊은 여성이 자신에게 사과하는 태도가 아닌 그녀의 존재 자체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모르는 분야? 하! 국방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모르는 분야가 있다. 도대체 윤서기관은 거기서 뭘 하시는 분입니까? 행정서류 정리? 아니면 커피나 타는 겁니까? 순식간에 주변의 여성 참석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이 보기에 이것은 이미 사적인 감정을 넘어선 노골적인 인격 모독이자 여성에 대한 비하였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연구원 한예진이 끼어들려고 했다. 한예진 역시 공군 사관 후보생 출신으로 윤서현과 비슷한 종류의 냄새를 맡고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최 부장님, 그만하십시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 아십니까? 한 연구원님은 빠지십시오. 여자들끼리 편드는 겁니까? 역시 여자들은 다 똑같아. 진우는 예진에게까지 모욕을 주었다. 윤서연은 고개짓으로 예진을 제지했다. 그리고 최진우를 다시 응시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자리는 그녀 개인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 했다. 동시에 그녀의 본색이 드러날 명분을 확보해야 했다. 최 부장님, 그렇다면 한국의 국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낮고 깊어졌지만 여전히 정중함을 잃지 않았다. 최진우는 코웃음을 쳤다. 국군? 세금이나 축내는 무능한 집단 아닙니까? 특히 여자들까지 들어와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테이블에 앉아있던 현역 군인 및 군무원 관계자들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었다. 국가기관, 그리고 그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이었다. 최 부장님께는 국토를 지키는 일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전쟁도 안 일어나는데 뭘 지킵니까? 그냥 놀고 먹는 집단일 뿐이지. 진우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 특히 여군들, 정말 코미디 아닙니까? 전쟁 나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울면서 도망치겠죠. 그냥 장식품일 뿐입니다. 장식품. 그 단어가 공기를 갈랐다. 장식품. 그 순간 윤서현의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다. 개인에 대한 모욕은 군인으로서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평생을 바친 조직, 그리고 그녀의 소중한 동료 여군들을 모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선이었다. 윤서현은 상체를 똑바로 세웠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냉철한 명령으로 바뀌었다. 30대의 젊은 여직원이 아닌 수십 년간 부하들을 지휘해온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최 부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발언을 거두십시오. 최진우는 오히려 이 명령조의 말에 더욱 자극받았다. 술기운과 굴욕감에 취한 그는 이성을 완전히 잃었다. 경고? 네가 뭔데 나한테 경고를 해? 해봐.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그는 다시 손을 뻗었다. 이번에는 단지 위협이 아니었다. 그는 윤서현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그녀를 강제로 일으켜 세우려 했다. 일어나. 제대로 사과해. 바로 그 순간 윤서연의 평온했던 표정이 사라졌다. 그 자리를 메운 것은 차가운 군인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마치 미리 예상했다는 듯이 순식간에 몸을 일으키며 진우의 뻗어온 팔을 가볍게 피했다. 그리고 동시에 군사 무술로 단련된 정확하고 절제된 동작으로 그의 손목을 낚아채 살짝 비틀었다. 악! 큰 고통은 아니었지만 정확한 혀를 짚어 누른 탓에 최진우는 비명을 지르며 팔을 놓았다. 테이블이 크게 흔들리며 소주잔 몇 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진우의 중심이 무너졌다. 윤서연은 힘을 주지 않았다. 그저 균형을 무너뜨렸을 뿐이었다. 최진우는 그대로 바닥에 꽈당 소리를 내며 넘어졌다. 식당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마저 시끄러운 대화를 멈추고 이 광경을 지켜봤다. 최진우는 바닥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힌 것이다. 이 여자가 폭행이야. 다들 봤지? 이 여자가 나를 때렸어. 저는 정당방위했을 뿐입니다. 신체 접촉을 시도한 건 최 부장님입니다. 윤서연은 숨결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냉정함으로 맞섰다. 최진우의 동료들이 필사적으로 그를 붙잡았다. 부장님, 진정하세요. 경찰 부릅니다. 회사 망신이에요, 부장님. 그러나 진우는 들리지 않았다. 술과 분노의 지배 아래 그는 완전히 폭주했다. 비켜, 비켜. 저 여자의 정체를 밝혀야 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윤서연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다.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야 해. 국방부에 무능하고 건방진 여자 직원이라고. 오준호 비서관이 빠르게 움직여 진우의 휴대폰을 낚아챘다. 그만하십시오. 초상권 침해입니다. 저는 국방부 비서관 오준호입니다.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식당 매니저가 이미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윤서연은 조용히 오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 비서관, 헌병대에 연락하십시오. 상황 설명하고 대기하도록 지시하세요. 그리고 그녀의 진짜 정체가 곧 밝혀질 때가 되었습니다. 윤서연은 다시 한번 테이블 위에 떨어진 검은색 정장 재킷을 응시했다. 이 젊은 여성의 손에 의해 이제 모두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녀의 정체가 이 혼란스러운 삼겹살집에서 정역적으로 드러날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정신없이 난장판이 된 고깃집에 무겁고 낯선 침묵이 드리워졌다. 방금 전까지 소리를 질러대던 최진우의 목소리는 오준호 비서관의 단호한 제지로 잦아들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분노와 굴욕감으로 일그러진 채였다. 그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윤서연을 노려보았다. 윤서연은 최진우의 난폭한 행동으로 인해 테이블에서 쏟아진 물을 밟고 서 있었지만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침묵 속에서 사태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기다렸다. 오준호 비서관은 이미 구석에서 헌병대와의 긴급 통화를 마친 상태였다. 통화 내용은 짧고 명료했다. 군 고위 간부에 대한 공공연한 모욕 및 신체적 위협 발생, 즉시 출동 요청, 그리고 이 사태는 일반 경찰의 관할을 벗어난다는 지극히 군사적인 내용이었다. 헌병대라니 나를 협박하는 건가? 군대가 뭔데 일반인에게 헌병대를 들이대. 최진우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헌병대가 그저 군대 내의 규율을 잡는 조직, 즉 자신의 현재 상황과는 큰 관련이 없는 존재로 치부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최 부장님, 헌병대는 군사경찰입니다. 지금 부장님께서 국군 고위 간부를 모독하고 계신 상황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혜진 연구원이 굳은 얼굴로 조심스럽게 설명했지만 최진우에게는 닿지 않았다. 고위 간부? 이 여자가? 웃기지 마. 제가 고위 간부면 나는 국회의원이다. 기껏해야 하급 공무원 주제에 거짓말은. 그의 마지막 비난은 술과 오만이 빚어낸 스스로에게 내리는 파멸의 주문이었다. 잠시 후 식당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먼저 출동한 것은 파출소 소속의 제복 경찰관 2명이었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눈살을 찌푸렸다. 매니저가 서둘러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관들은 최진우와 윤서연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했다. 윤서연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그것은 일반적인 국방부 서기관 신분증이었다. 아직은 그녀의 진짜 신분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경찰관이 서현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경찰관에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말 몇 마디에 경찰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경찰관은 당황하며 자세를 고쳐 잡았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대기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은 상황을 넘겨받겠다는 듯이 뒤로 물러섰고 최진우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식당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다. 이번에는 일반 경찰과는 확연히 다른 검은색 베레모와 각 잡힌 제복으로 무장한 공군 헌병대원 4명이 일사불란하게 들어섰다. 그들의 등장은 식당 내의 모든 소음을 완전히 빨아들였다. 헌병대원들의 절도 있고 빈틈없는 움직임,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공기를 단단하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진우는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헌병대, 왜 헌병대가 여기에? 헌병대 수사과장 계급의 장교가 최진우를 무시한 채 윤서현에게 곧바로 다가갔다. 그는 경례를 붙이며 차분하게 물었다. 상황 종결이 필요합니까? 윤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천천히 매우 느린 동작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행동은 마치 의식을 치르는 듯 엄숙했다. 그녀는 늘 들고 다니던 검은색 가방에서 곱게 접혀있던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바로 공군 장교 코트였다. 그녀는 입고 있던 검은색 정장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었다. 그리고는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헌병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조용히 공군 장교 코트를 몸에 걸쳤다.
단지 옷을 갈아입는 동작일 뿐이었지만 그 순간 식당 안의 공기는 완전히 재편되는 듯 했다. 그리고 코트의 칼날을 여미는 순간 그녀의 어깨 위에 달린 계급장이 조명 아래 선명하게 반짝였다. 번쩍이는 단 하나의 별. 준장이었다. 헌병대원 4명은 지체 없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다. 수사과장이 외치는 목소리는 떨림 없이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공군, 준장, 윤서현 장군님. 그 한마디에 식당 전체는 완전히 정지되었다.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 공군, 준장. 그것은 그녀가 이 나라 국군에서 가장 존경받는 고위 간부 중 하나임을 의미했다. 최진우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그는 그대로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거짓말이다. 말도 안 돼. 저런 젊은 여자가 장군일 리가 없어. 그의 중얼거림은 더 이상 오만이 아닌 공포에 질린 절규였다. 윤서현은 이제 완벽한 공군 제복 차림이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린 최진우를 냉정하게 내려다보았다. 최진우 씨, 당신은 지금 국군 고위 간부를 공공연하게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최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입을 벌린 채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다. 같은 회사 직원들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수사과장이 앞으로 나섰다. 최진우 씨, 국군형법 제75조에 의거, 국군 간부 모욕 및 명예훼손, 그리고 폭행 미수 혐의로 동행을 요청합니다. 오준호 비서관이 조용히 덧붙였다. 이는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연하게 국가기관과 그 종사자들을 모독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최진우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장군님이신 줄은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가정이 있습니다.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윤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은 계급을 몰랐을지언정 한 인간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국군 전체, 특히 당신이 장식품이라 비하했던 여군들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용서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한예진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윤 장군님, 죄송하지만 왜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셨다면 이런 일은 윤서연은 최진우가 연행되는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한예진을 돌아보며 대답했다. 그녀의 말 속에는 군인으로서의 철학과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계급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연구원님. 저는 오늘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우 씨는 제가 젊고 조용한 여자 직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숨겨왔던 오만함과 본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진정한 인격은 상대가 약자라고 생각할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무거운 바위처럼 주변 사람들의 가슴을 짓눌렀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논리는 명확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조직의 명예와 인간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원칙적인 결정이었다. 최진우는 결국 헌병대에 의해 끌려나갔고 윤서연은 코트 깃을 바로 쓰며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식당을 떠났다. 비록 사건은 끝났지만 그녀의 철학은 이제 이 자리에 남은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기며 이 사건의 결말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녀의 의도는 단순한 징벌이 아닌 존중 아트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었다. 윤서연 준장이 오준호 비서관, 한예진 연구원과 함께 고깃집 문을 나선 후에도 그곳에는 무거운 침묵과 충격이 잔류했다. 방금 전까지 고위 간부를 향해 무례를 범했던 최진우와 그의 회사 동료들은 만견자실한 채 남아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장이 고작 젊고 조용한 여자, 직원이라고 여겼던 인물이 사실은 대한민국 공군의 별을 단 장군이었다는 비현실적인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주취 싸움이 아닌 방위산업 협력 기업이
국가 고위직을 모독한 중대한 스캔들로 비화될 운명이었다. 남아있던 최진우의 회사 상사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재차 사과했지만 윤서현은 단호했다. 사과를 받아들이지만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으므로 회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을 것이라고. 식당 밖 채 오르기 전 한예진 연구원은 여전히 충격에 휩싸인 채 서현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장군님, 정말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으신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윤서현은 고개를 돌려 반짝이는 강남의 넌사인을 잠시 응시했다. 저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계급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인간에 대한 존중을 원했지요. 하지만 최진우 씨는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드러나야 했고 그의 행동에는 결과가 따라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 대신 오직 단호한 군인의 결정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검은색 정장 재킷을 걸치며 군복의 준장 계급장을 다시금 감추었다. 그녀의 본업은 여전히 장군이었으나 그녀의 본성은 인간의 품격을 잃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의 예상대로 사건의 여파는 거셌다. 최진우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30년간 헌신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내쳐진 것이다. 그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 외에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최진우는 절망 속에서 또 다른 선택을 했다. 바로 언론 플레이였다. 며칠 후 지역 케이블 뉴스 채널의 인터뷰에 퉁퉁 부은 얼굴의 최진우가 등장했다. 그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완벽하게 해냈다. 저는 그저 술자리에서 농담 몇 마디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윤 장군이라는 그 젊은 여성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저를 파멸시켰습니다. 30년 직장을 잃고 가족이 파탄 나야 합니까?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는 눈물까지 흘리며 동정심을 호소했다. 그는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자신의 무례와 모욕은 축소한 채 윤서현을 권력에 취한 독재자, 젊은 여성 간부의 오만으로 묘사했다. 대중은 자극적인 타이틀과 최진우의 비극적인 모습에 일시적으로 동조했고 일부 극우 성향의 매체들은 윤서현을 비난하며 여성 간부의 월권 논란을 부추겼다. 이러한 여론의 역풍 속에서도 윤서현은 묵묵히 일했다. 그녀는 언론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실은 그녀의 입이 아닌 시간과 사실에 의해 스스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예상대로 아이러니는 다시 한번 최진우에게 그 날카로운 발톱을 들이밀었다. 최진우의 피해자 행세가 차에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을 무렵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과거 그의 직장 내 행실에 대한 고발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저도 5년 전 최 부장에게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강제로 술을 먹이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이 글을 시작으로 피해자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최진우의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들이 낱낱이 폭로되었다. 신입 시절 폭언을 당한 이야기, 여직원들을 향한 성적인 농담들, 부하 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했던 일화들. 순식간에 최진우의 이미지는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180도 뒤바뀌었다. 언론은 태도를 바꾸었고 상습 성희롱범의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을 장식했다. 최진우는 대중의 지지를 완전히 잃고 궁지에 몰렸다. 그녀의 예측대로 사건이 흘러가는 가운데 윤서현의 내면은 복잡했다. 그녀는 공적인 심적 피로감과 사적인 연민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원칙주의자였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마음을 가진 군인이었다. 어느 날 오후 오준호 비서관이 서류 뭉치를 들고 그녀의 집무실을 찾았다. 장군님, 최진우 건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윤서현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었다. 오, 비서관, 잘 작성했어요. 하지만 하나 빠진 것이 있군요. 무엇입니까? 준호가 의아해했다. 최진우 씨의 가족 상황입니다. 아내와 2 자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적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적의 가족이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오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상사를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한 가해자의 가족을 장군이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이다. 장군님,
최진우는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무고합니다. 특히 자녀들은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 미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윤서연의 목소리에는 엄격한 군인의 결정과 따뜻한 인간미가 동시에 배어 있었다. 익명으로 지원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공금은 사용할 수 없으니 사비로라도 지원하고 싶습니다. 당장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아이들의 학비 정도는 지원해주고 싶습니다. 오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장학재단을 통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조용히 진행하세요. 공식적으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준호가 나간 후 윤서연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최진우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가 저지른 행동은 국군의 명예를 더럽혔고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무고한 아이들까지 고통받는 것은 그녀가 원하는 정의가 아니었다. 그녀는 원칙을 지키는 강한 군인이었지만 그 강인함 뒤에는 약자를 향한 인간적인 연민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이 결정은 이 사건을 단순한 징벌로 끝내지 않고 구원과 변화의 방향으로 이끌게 될 운명의 동전과도 같았다. 세상의 모든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그녀는 홀로 원칙과 연민이라는 두 개의 축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 이 복잡다단한 상황이 그녀의 예상치 못한 구원자 역할을 시작하게 만든 기묘한 운명의 장난이었다. 사건이 언론을 강타한 지 몇 주 후 마침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진우의 재판이 열렸다.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의 상습적인 가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공군 고위 간부 모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을 집중시켰다.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고 모두의 시선은 증인석에 선 윤서현 준장에게 쏠렸다. 윤서현은 이날 정식 공군 제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깔끔하고 절도 있는 그녀의 모습은 법정의 엄숙함을 더욱 배가시켰다. 검사의 질문에 윤서현은 흔들림 없이 사실만을 진술했다. 감정은 완전히 배제된 지휘관의 객관적인 보고서와 같은 증언이었다. 피고인은 저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하했으며 대한민국 국군 전체의 명예를 모독했습니다. 또한 신체적 위협을 가했습니다. 최진우 측 변호사는 끈질기게 윤서현의 신분을 물고 늘어졌다. 증인은 피고인이 증인의 신분을 모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한 증인이 먼저 강경하게 대응하여 피고인을 자극한 것은 아닌지요. 윤서현의 답변은 단호했다. 신분과 관계없이 인간에 대한 존중은 기본입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예의를 갖추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제 계급을 몰랐다는 것이 모욕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군 장교로서 저는 조직의 명예를 수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명확하고 견고하여 변호사는 더 이상 추궁할 여지를 찾지 못하고 물러났다. 마지막으로 최진우가 최후 변론대에 섰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눈물을 보였지만 그의 사죄는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연기처럼 느껴졌다. 판사는 엄중하게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최진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하는 바입니다. 그는 결국 실형은 면했으나 전 과자가 되었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완전히 잃었다. 재판이 끝난 후 윤서연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 속에서도 묵묵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녀는 단 한마디의 소감도 남기지 않았다. 채오른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준호 비서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군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이 사건이 던진 파장은 국군 내의 여성 지위, 회식 문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윤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말처럼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특히 국방부 내에서는 성평등 및 인권 존중 서약이 발표되는 등 조직 문화 개선의 단초가 되었다.
기업들 역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강화했다. 한편 최진우는 판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을 시작했고 첫 번째 의무인 사회봉사를 이행하기 위해 시외곽의 한 노인 복지관으로 향했다. 처음 복지관에 도착했을 때 그의 태도는 여전히 뻣뻣하고 불만에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봉사활동을 굴욕적인 벌칙으로 여겼고 시간만 때우려 했다. 노인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는 예전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대하던 오만함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복지관의 노인들은 최진우가 과거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젊은이가 자신들을 도와준다는 사실에 고마워하며 그를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했다. 노인들의 순수하고 따뜻한 시선 앞에서 최진우는 낯선 감정을 느꼈다. 과거 그가 누렸던 직위나 돈, 명예와 관계없이 그는 그곳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받고 있었다. 어느 날 그가 휠체어를 밀어주던 한 할머니가 그에게 말했다. 총각, 자네 뉴스로 봤네. 국군 장군님한테 무례하게 굴었다며 자네가 잘못했어. 최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이렇게까지 알려진 것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말이야,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 장군님 정말 대단해. 끝까지 원칙을 지키셨다고. 그리고 지금 자네가 여기 와서 우리를 돕는 것도 다 그 장군님 덕분 아닐까. 자네가 이렇게 변하려고 노력하잖아. 할머니의 따뜻하지만 정확한 지적은 최진우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사실이었다. 할머니들이 자신을 대하는 진정한 존중이야말로 그가 윤서현 장군에게 베풀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과장이나 부장이 아닌 그저 최진우 씨로 대우해준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오만함의 껍질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다. 봉사활동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닌 그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인간적인 가치를 회복하는 치유의 과정이 되어갔다. 그는 노인들을 위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했다. 한편 국군 외부에서는 희망적인 변화의 소식이 들려왔다. 오준호 비서관이 윤서연에게 보고했다. 장군님, 희소식입니다. 올해 공군 사관학교 및 장교 후보생 지원자 중 여성 지원자가 기록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쟁률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윤서연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네, 윤서연 장군 신드롬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장군님을 보고 성별이나 편견에 굴하지 않고 국군에 헌신하고자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윤서연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고독하고 원칙적인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그녀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정의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성장과 변화의 씨앗을 심어주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최진우에게 베푼 익명의 도움의 손길이 아직 결실을 맺지 않았지만 이미 세상은 그녀의 원칙적인 행동으로 인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징벌이 아닌 바로 이 변화의 물결에 있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최진우가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벌칙을 수행하는 죄수가 아니었다. 노인복지관의 봉사활동은 그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노인들이 베풀어준 무조건적인 존중 속에서 그는 자신이 과거에 누렸던 권위와 직책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깨달았다. 그의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오만함과 분노는 진심 어린 사죄와 겸손함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용기를 내어 윤서연 장군에게 편지를 썼다. 그의 편지는 길고 길었다. 거기에는 자신이 술자리에서 내뱉었던 모욕적인 언사, 조직을 향한 경멸, 그리고 윤 장군을 약자로 취급했던 자신의 비열함에 대한 깊은 참회가 담겨 있었다. 장군님은 저를 한 인간으로 대해주셨지만 저는 장군님을 그렇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의 글씨체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분명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릇되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익명으로 가족을 도와준 것에 대한 끝없는 감사를 덧붙였다. 윤서연은 이 편지를 집무실에서 읽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개인적인 복수심은 없었지만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기를 바랐던 군인으로서의 원칙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음에 안도했다. 그녀는 최진우에게 단 한 문장의 짧은 답장을 보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것은 완전한 용서의 선언은 아니었으나 최진우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과 격려였다. 그는 그 한 문장 속에 담긴 윤 장군의 넓은 포용력과 미래 지향적인 리더십을 읽어냈다.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났다. 최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복지관의 봉사활동이 끝났음에도 자발적으로 계속 봉사를 이어갔고 새로운 일자리에서 겸손한 사원으로 다시 출발했다. 그리고 그 사이 윤서연의 삶에도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다. 윤서연 준장은 마침내 대한민국 공군 사상 최초의 여성 공군 참모총장제로 임명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영달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국군 내의 성평등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승리였으며 수많은 여군 장교와 부사관들의 자부심이 되었다. 임명식 당일 윤 총장의 연설은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그녀는 권위에 대한 이야기 대신 품격과 원칙에 대해 역설했다. 진정한 힘은 계급장이 아닌 인격과 실력에서 나옵니다. 상대가 약자이든 강자이든 똑같이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입니다. 최진우는 집에서 TV로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3년 전 자신이 무능한 여자라 비하했던 그 인물이 이제는 감히 올려다볼 수조차 없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자신과 같은 죄를 지었던 이들에게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 그리고 더 큰 운명의 아이러니는 그의 가정에서 드러났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제 고등학생이 된 최진우의 딸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빠, 학교에서 발표했는데 윤서연 총장님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꼭 총장님 같은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공군 사관학교에 지원할 거예요. 최진우는 복잡한 감정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짓밟으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딸에게 가장 고귀한 롤모델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실패했지만 딸만큼은 윤서연이라는 별을 따라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했다. 바로 그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했다. 여보, 윤 장군님께서 또 도와주셨어요. 또? 뭘 말하는 거요? 최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익명의 학비 지원은 알고 있었지만 또 무엇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당신 재취업 말이에요. 장군님께서 익명으로 추천서를 써주셨대요. 회사에서는 누가 썼는지 비밀로 하려 했는데 인사 담당자가 당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알려주더군요. 최진우는 그 자리에서 충격으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자신을 법정에 세우고 사회적으로 몰락하게 만든 사람이 심지어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마지막 사다리까지 놓아준 것이다. 국군 간부 모욕죄로 고소한 사람이 국군 간부로의 재취업을 위한 추천서를 써주다니. 이 기묘한 운명의 장난과 윤서연의 넓은 도량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그는 윤서연이라는 인간의 그릇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깊고 넓은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마지막 남은 오만함의 잔재는 완전히 부서졌다. 그는 진정한 사죄와 감사를 직접 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다음 날 최진우는 큰 용기를 내어 국방부 청사를 찾아갔다. 그는 윤 참모 총장의 비서실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렸다. 5시간이 넘는 기다림 끝에 마침내 윤서연 총장이 복도에 나타났다. 그녀는 이제 어깨에 4개의 별을 단 압도적인 존재였다. 그녀는 최진우를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최진우 씨, 여기까지 무슨 일입니까?
최진우는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윤 총장은 재빨리 그를 제지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장군님, 아니 총장님, 먼저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저의 가족을 도와주시고 제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왜 그러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윤서현 총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단호한 장군의 모습 대신 따뜻한 인간의 시선을 그에게 보냈다. 최진우 씨,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 부탁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받은 이 선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그녀는 복수 대신 선의의 연쇄를 부탁한 것이다. 그들의 관계는 비로소 완전히 화해의 영역으로 나아갔다. 윤서연의 원칙적인 결정은 최진우라는 한 인간의 파멸이 아닌 그의 구원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극적인 기회를 제공한 셈이었다. 윤서연 총장과의 극적인 만남과 깊은 이해를 나눈 후 최진우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부장이 아니었다. 윤 총장의 도움으로 취업한 작은 회사에서 그는 팀장이나 관리자가 아닌 가장 낮은 직위인 평사원으로 돌아가 일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의 나이와 과거 직위를 알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겸손하게 배우고 성실하게 일했다. 그는 모든 동료를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존중했고 특히 젊은 직원들과 여성 동료들에게는 과거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심 어린 배려를 보였다. 회식 문화도 달라졌다. 최진우는 이제 술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후배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여성 직원들은 그를 정말 신사적인 선배라고 평가했다. 이전에 그를 알았던 사람들이 들었다면 믿기지 않을 만한 변화였다. 그의 변화는 내면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기에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수년 후 최진우는 직장 생활에서 모은 돈과 퇴직금을 합쳐 작은 식당을 열었다. 그의 식당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갈하고 진심이 담긴 음식을 내놓는 곳이었다. 그는 식당 이름을 품격이라고 지었다.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 단 하나의 교훈, 바로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함이었다. 품격의 벽에는 윤서연 총장이 했던 연설의 한 구절이 액자로 걸려 있었다. 존중은 직위 위에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품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님들은 종종 그 글귀를 가리키며 물었다. 사장님, 이 글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최진우는 그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제 삶을 바꾼 가르침입니다.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최진우는 식당을 찾는 모든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했다. 나이, 성별, 지위, 배경을 묻지 않고 모두를 동등하게 존중했다.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영원한 속죄이자 윤서연 총장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방식이었다. 그의 식당은 곧 진심이 통하는 곳으로 입소문을 탔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품격을 찾아왔다. 바로 저녁 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윤서연 전공군 참모총장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별 4개를 단 군인이 아닌 깔끔한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다. 최진우 씨, 축하드립니다. 식당을 여셨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어서 오십시오. 최진우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그녀를 손님 중 가장 귀한 사람처럼 모셨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과거를 회상했다. 8년 전의 그날, 시끄럽고 혼란스러웠던 고깃집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은 이제 두 사람의 삶을 연결하는 기묘한 끈이 되어 있었다. 그때 만약 제가 처음부터 계급을 밝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윤서연이 물었다. 최진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마 저는 깍듯이 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존경이 아닌 두려움이었겠죠. 겉으로만요. 선배님은 저의 진정한 인격을 보고 싶으셨던 것이고 저는 가장 추악한 민낯을 보여드렸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최악을 보여줬지만 결국 최고의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인간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윤서연은 그의 변화를 인정했다. 당신이 보여준 변화가 없었다면 이 모든 고통은 무의미했을 겁니다. 최진우는 윤 총장의 깊은 이해심에 고개를 숙였다. 그때 선배님의 강경한 원칙과 그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연민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징벌을 받았지만 동시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윤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복수는 복수를 낳지만 누군가는 그 연쇄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는 적과도 싸우지만 전쟁이 끝나면 화해하고 함께 미래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것이 평화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녀의 이 말은 군사 전략을 넘어선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다. 시간이 흘러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두 사람은 식당 앞에서 악수를 나누었다. 8년 전의 모든 오해와 굴욕은 그 악수 속에 흔적 없이 사라졌다. 최진우 씨, 계속 좋은 사람으로 살아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도 건강하십시오. 윤서연이 떠난 후 최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다. 8년 전의 노을은 분노와 굴욕의 색깔이었다면 오늘의 노을은 감사와 평화의 색깔이었다. 그는 식당 문을 열고 다시 들어섰다. 저녁 손님을 맞이할 시간이었다. 윤서연과의 최악의 만남은 최진우라는 한 인간을 파멸시켰지만 동시에 그를 진정한 인간으로 재탄생시켰다. 그리고 그의 딸은 윤 총장과의 악수를 평생의 자랑으로 삼아 공군사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는 영광을 안았다. 윤 총장의 원칙과 품격이라는 유산은 최진우의 가정에서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품격이라는 작은 식당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은 존중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거대한 운명의 서사였던 것이다. 윤서현 전 참모총장이 최진우의 품격 식당을 나선 후 그녀의 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조용히 가로질렀다. 그녀는 더 이상 직책의 무게를 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인간의 변화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사유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다. 이는 군복을 벗은 후 생긴 습관이었다. 그녀의 일기에는 그날의 만남에 대한 소회가 고스란히 적혔다. 8년 전 그 최악의 만남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것이다. 인생은 참으로 신비롭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가장 큰 성장과 변화의 기폭제가 되다니. 진우 씨도 나도 그리고 우리 사회도 그 사건을 통해 성숙했다. 존중은 모든 것 위에 있다. 이 교훈이 영원히 뿌리내리기를 바란다. 그녀가 복수를 선택하는 대신 원칙과 연민을 택했던 것은 결국 증오의 연쇄를 끊는 가장 현명하고 전략적인 결정이었다. 최진우라는 한 인물을 구원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존중의 가치를 세상에 영원히 각인시켰다. 이 사건이 대한민국 사회에 남긴 울림은 윤 총장이 은퇴한 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국방부 내에서는 윤서연 총장의 이름을 딴 윤 장군 리더십 원칙이 제정되어 모든 신임 간부 교육의 필수 과정이 되었다. 여군의 지위는 단순한 유리천장 돌파를 넘어 능력과 품격으로 인정받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회식 문화는 사라지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발언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윤서연의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의 품격 있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진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최진우 역시 자신의 삶으로 이 유산에 답했다. 그는 품격 식당을 운영하며 손님들 사이에서 소문난 신사 사장님으로 통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선의를 잊지 않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을 돕는 작은 자선 활동을 익명으로 이어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윤서연 총장의 말이 메아리 쳤다.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라.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아름답고 극적인 종착역은 최진우의 가정이었다. 몇 년 후 그의 딸은 꿈을 이루었다. 그녀는 공군 사관학교에 지원했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석으로 입학하는 영광을 안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오직 자신의 실력과 열정으로 성취를 이룬 새로운 세대의 상징이었다. 입학식 날, 최진우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의 딸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빠, 제 꿈은 윤서현 총장님처럼 강인함 속에 따뜻한 품격을 지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최진우는 딸을 껴안았다. 자신이 겪었던 수치와 파멸이 딸에게는 가장 고귀한 꿈의 씨앗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는 딸의 성공이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오직 윤서현 총장의 포용력과 원칙이 빚어낸 운명의 선물임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윤서현 총장의 퇴역 강연이 열린 어느 날, 그녀는 강단에서 이 사건을 다시 언급했다. 그녀는 최진우를 개인적으로 언급하며 그의 변화를 청중에게 공유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최진우 씨는 우리 모두에게 인간은 변할 수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설은 최진우에게 전달된 최후의 공적인 인정이자 그의 삶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찬사였다. 퇴역 후 윤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즐겼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존중의 유산은 결코 잠들지 않았다. 그녀의 철학은 군 조직의 DNA를 바꾸었고 한 남자의 인생을 구원했으며 새로운 세대의 여성 리더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강하고 엄격한 군인이었지만 그 강인함은 복수심이 아닌 품격에서 나왔다. 운명은 때로 가장 끔찍한 만남을 통해 가장 소중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윤서연과 최진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권력을 가졌을 때 약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당신은 잘못했을 때 겸손하게 변화를 선택할 용기가 있는가? 결국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품격을 지키고 모든 인간을 존중하는 데 있다는 것. 윤서연 총장의 삶은 이 변하지 않는 진실을 담은 영원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이야기는 때때로 완벽한 종결을 알리지만 그 여운은 영원히 지속된다. 최진우의 딸이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고 그가 품격, 식당에서 성실한 삶을 이어가는 모습은 이 모든 격렬했던 사건의 아름다운 결말처럼 보였다. 그러나 진정한 이야기는 단순히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남긴 철학적 무게에 있었다. 이제 우리는 윤서현, 최진우, 그리고 이 기묘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모든 인물들이 배운 최후의 교훈을 되짚어 봐야 한다. 윤서현 전 총장의 삶은 군인으로서의 강인함과 인간으로서의 품격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교과서였다. 그녀의 승리는 법정에서의 승리나 계급장에서 비롯된 권위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문화적, 도덕적 승리였다. 그녀가 최진우에게 복수하는 대신 익명으로 그의 가족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도운 행위는 단순한 선행을 넘어선 전략적 포용이었다. 윤서연은 증오가 증오를 낳는 연쇄를 끊고 상대방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를 붙잡아 그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회전시켰다. 이로써 그녀는 최진우라는 한 인간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함으로써 그녀 자신의 윤리적 우월성을 입증했다. 그녀는 진정한 힘이란 무력이나 계급이 아닌 절제와 포용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그녀에게 힘은 타인을 지배하는 도구가 아니라 책임감의 무게였다. 만약 그녀가 처음부터 계급을 밝혔다면 그날의 물에는 없었을 것이고 최진우의 파멸도 없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랬다면 최진우는 영원히 자신의 오만함과 여성 및 조직에 대한 편견이라는 독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약자를 짓밟고 강자에게 아첨하는 기생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다. 윤서연은 최진우에게 잠재된 최악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그 결과는 참담했지만 이는 곧 그가 자신의 추악한 모습과 직면하고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었다. 최진우의 변화는 고통스러웠다. 노인 복지관에서의 봉사활동은 그에게 굴욕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성 회복의 시간이었다. 과거에 그는 직위가 없는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했지만
노인들은 그에게 직위나 전과 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친절한 젊은이로서의 존중을 베풀었다. 이 역설적인 경험 속에서 최진우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인간의 기본 가치를 되찾았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윤서현 장군에게 무릎 꿇었던 것이 계급장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지녔던 인간으로서의 품격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식당 품격은 바로 이 깨달음의 영원한 기념비였다. 그는 복수를 통해 분노를 유지하는 대신 겸손과 봉사를 통해 진정한 평안을 얻었다. 이 사건은 또한 우리 사회 전체에 걸쳐 힘의 정의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젊은 여성 장군의 강경한 대응은 구시대적인 가치관과 권위주의의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특히 최진우의 딸이 윤 총장을 롤모델로 삼아 군인의 길을 선택한 것은 윤서현 총장의 승리가 세대를 넘어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는 희망의 유산이 되었음을 의미했다. 이제 윤서현 총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또 품격 있는 리더십 가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윤서현 장군은 개인적인 감정의 해소 대신 정의의 원칙과 인간의 잠재적 선함을 믿었다. 그녀는 복수가 아닌 용서가, 파멸이 아닌 구원이 훨씬 더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영향력을 발휘함을 입증했다. 이 사건에 휘말렸던 모든 사람들, 즉 오준호 비서관, 한예진 연구원, 심지어 노인복지관의 할머니들까지도 윤서현 총장의 이중적인 결정, 차가운 정의와 따뜻한 연민 속에서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을 배웠다. 권력은 쉽게 부패하지만 품격은 시련을 통해 단련된다. 윤서현은 그녀의 직위를 이용하여 한 남자를 파멸시킬 수 있었지만 그녀는 대신 자신의 품격을 사용하여 그 남자를 구원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더 어려운 길을 택했다. 결국 이 길고 복잡했던 이야기는 하나의 최종 결론으로 수렴된다. 바로 존중이야말로 모든 인간 관계와 조직을 지탱하는 최상의 계급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최진우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의 오만함을 들여다보았고 윤서현이라는 등불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즉 강인함 속에 겸손을, 용기 속에 자비를,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리더의 길을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의 여운은 오늘도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과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다.